인강이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가외도 온라인으로 하고요. 온라인 일타 강사들이 어지간한 동네에 있는 학원 선생님들보다 훨씬 더 잘 가르치고 잘 짜여져 있고 비용이 굉장히 적고 상호간 쌍방향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질문하면 질문도 받아주고 학원은요 한 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시간이 앞뒤로 30분에서 1시간. 또 하나는 평가가 변했어요. 학원의 효용은 30년 넘게 이어져 온 사교육 전성시대가 최근 급격히 흔들리고 있는데 이 흐름이 나타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즘에 진짜 학원 몰락 이런 저도 유튜브를 많이 봐서 그런데 제가 또 교육에 관심이 있고 그쪽 분야에서 이제 들여다보게 되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사실 피부로는 잘 못 느껴요. 그런데 지금 엊그저께 뉴스에 통계에 나왔더라고요. 정말 처음으로 사교육 지출비가 감소했다라는 게 통계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없는 얘기만은 아닌 것 같은데 학군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피부로 못 느낍니다. 줄 서 있는 학원도 많고요. 대기받는 곳도 많아요. 제가 어저께 대치동의 학원 원장님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제가 안 그래도 이걸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여기는 대기예요 이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학군지는 좀 상황이 달라서 다 그렇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고 첫 번째 근본적인 이유는 이거는 다 아시다시피 학령 인구가 너무 감소했잖아요. 학령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에 애들이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희 아이가 지금 나이가 29살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가 다닐 때 그 다니던 고등학교에 인원이요 400명에서 450명 그리고 많은 학교 분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400명에서 600명까지 있는 학교들이 있었어요. 지금은요 분당 지역만 딱 놓고 보더라도 200명에서 250명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 가깝게 난 거 아닌가요? 그쵸? 이렇게 애들이 줄었어요. 그리고 한 교실에 40명 이렇게 있던 교실이 지금은 20에서 25명 이렇게 있어요. 그 반이 한 학년이 한 10개 반 정도 10개에서 12개 반 운영하니까 한 반의 아이들이 이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절대적으로 아이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애들이 없어요 이래요. 학원 원장님들 저 진짜 많이 친하잖아요. 학원 원장님.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학원도 똑같아요. 학교도 그렇지만 한 반의 교실에 아이들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학원을 가보면 학원도요. 예전에는 학원 같은 경우에 보통 그래도 그 반이 개설이 되려고 하면 한 최소한 10명 이상은 돼야 원장님이 개설을 하지 않나요? 그 반을. 그래야 수익이 나오는데 지금은요. 2명, 3명, 4명 있는 한 반에 2명, 3명, 4명이 있어도 그 반을 개설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학원도 가면 한 반에 애들이 몇 명밖에 없어요. 아주 뭐 대형 학원에 큰 이런 데 말고는 지역에 있는 보통 일반 학원들은 아이들이 5명 미만인 그 반도 클래스도 너무 많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아이들이 줄어드는 거.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가서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공부 잘했는데 이 얘기도 너무 많이 알게 된 거예요. 중학교 때까지 또는 초등학교 때 우리 아이가 굉장히 우수해. 그래서 우리 아이가 우수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중학교 올라갔더니 다 뭐 과목이 다 A야. 그래서 우리 아이가 굉장히 우수하다. 엄마는 또는 아빠는 우리 아이의 성적표만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떤 과목이 중학교 때 A다. 그러면 어머 얘가 A야. 그리고 내신 성적이 200점 만점에 뭐 190이 넘는다. 그러면 굉장히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그리고 과목이 다 A고 그런데 얘가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얘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 아이가 막 3등급 2등급, 3등급이 나와요. 5등급제에서. 그러면 이제 굉장히 충격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는 중학교 때까지의 성적은 대입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고등학교 성적은 1학년 1학기 때부터 얘가 숨쉬는 모든 활동이나 모든 것들이 반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서 잘해야 되는 거가 대과제인데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잘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얘가 성적이 안 나온다. 그래서 얘가 중학교 때 잘했는데 고등학교 때 왜 이래요? 이런 어머니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고등학교 가서 성적이 안 오르니까 그때 가서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학원에 이제 많이 보냈었죠. 한동안 많이 보냈는데 그런다고 성적이 오르는 게 고등학교 공부가 아니잖아요. 고등학교 공부는 뭐 외워서 교과서 안에서 시험범위 안에서 한다고 잘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서 성적이 안 오르니까 그래서 그때 그걸 보고 어머니들이 그 학원을 2개, 3개, 4개 이 학원 안 되니까 다른 학원 이래서 학원을 많이 갈아타면서 또 돈을
안 되니까 방학 때는 2개, 3개, 4개 과정을 들으면서까지 애한테 푸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고등학교 가서 아무리 푸시를 해도 중학교 때까지 얘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라는 것도 이미 너무 많이 알려졌어요. 예. 고등학교 가서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는 걸 많은 분들이 너무 잘 알아요, 지금은.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성적이 안 나오면 그냥 애하고 전쟁하고 싸우느니 그냥 애한테 맞춰서 가는 흐름도 있어요. 예. 그래서 고등학교는 정말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학원을 보내고 안 보내고에 이게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또 하나는 인강이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예, 인강이 너무 좋은 게 많아서 과외도 온라인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그 프리패스 이런 그 일타 강사들이 어지간한 동네에 있는 학원 선생님들보다 훨씬 더 잘 가르치고 잘 짜여져 있고 비용이 굉장히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인강을 좀 많이 활용하는 흐름. 그러니까 인강도 예전같이 그냥 올려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상호간 쌍방향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질문하면 질문도 받아주고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지역에 있는 학원에 가서 그리고 학원은요 한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시간이 앞뒤로 한 30분에서 1시간 그리고 밖에서 밥 먹어야 되죠. 그리고 이게 이동하는 거 그러면은 이제 공부의 흐름이나 맥락이 이렇게 끊기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학원을 안 가는 경우도 많고 또 하나는 평가가 변했어요. 학원의 효용은 어떨 때 가장 좋냐면요. 객관식 문제를 잘 풀게 하는 거. 어떤 문제를 주어지고 답을 찾게 하는 거가 학원 수업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평가가 뭐냐면 논소술형 문항으로 나와요. 그 논소술형 문항은 아이들이 글을 막 150자, 200자로 써야 되는 거예요. 조건에 맞게. 그런 유형의 평가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건 좀 학원하고 조금 안 맞고 객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수행평가의 비중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더 높아질 텐데 30에서 50% 정도가 수행평가거든요. 그 수행평가는 보통 뭐죠? 글쓰기, 그 다음에 발표하기, 실험하기, 실습하기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수행평가를 밖에서 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수행평가 뭐 학원에서도 수행평가 대비해주고 막 이랬는데 지금 그걸 못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시험은 수행평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고등학교 시험 성적이 얼마나 엄중해요. 대학 입시 성적인데 그래서 수행평가를 바깥에서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어떻게 바꿨냐면요. 수행평가를 수업시간 안에 다 하게 합니다. 수업시간 안에 아예 시험이에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50분 안에 어떤 과제를 줘요. 그럼 50분 안에 그거를 얘가 다 써야 돼요. 글 쓰거나 발표하거나 이거를 그 시간 안에 다 수행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학원에서 할 수 있나요? 이거 학원에서 어려워요. 예. 그래서 수행평가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도 이런 식으로 논소술형과 수행평가의 비중이 높아지는 평가의 변화도 학원 의존도를 조금 떨어뜨리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교육비 지출은 줄고 있는데 생활비 지출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교육비부터 줄이기 시작한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제가 학부모 입장이 돼도 학원을 보냈는데 효과가 없어. 뭐 성적이 안 올라. 네. 그러면은 제일 먼저 교육비가 생각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원비를 너무나 맹목적으로 무지하게 많이 우리가 무지성으로 많이 지출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약간 그런 경험을 우리 아이 어렸을 때 저도 해서 저도 좀 무지성 이런 그 학원 지출을 했었는데 절대 효과가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막 한 달에 150만 원짜리 팀을 짜가지고 우리 아이의 수학을 한번 잘해보게 하려고 엄청 했는데 오히려 수학에 대한 트라우마만 생긴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한 4개월 하다가 애가 매일 울고 그 다음에 학원 갔다 와서 점점점 좋아지는 걸 기대를 했는데 갔다 와서 나는 이거 못할 것 같아. 너무 어려워. 그리고 너무 선생님한테 맨날 혼나. 이러니까 나는 돈을 쓰는데 얘는 점점 자존감도 떨어지고 이 과목을 싫어하게 되는구나. 이래서 제가 그냥 끊었거든요. 4개월 만에 이제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안 한 게 진짜 잘한 거예요. 근데 이게 대부분이 학원의 의존도가 높은 애들이 성적이 좋은 애들은 별로 없어요. 특히 고등학교는 학원 의존도가 높은 애가 성적 좋기 어렵습니다. 학원에서 다 뭐 문제 찍어주고 그 다음에 풀이 방법 알려주고 암기하듯이 학원 선생님 없으면 내가 수학을 못한다. 학원 선생님 없으면 내가 이걸 못한다. 항상 애 머릿속에 학원 선생님이 옆에 있는 것처럼 공부한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공부 못해요. 왜냐면
고등학교 공부는 항상 특히 킬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처음 보는 문제 푸는 거고 수능이 내가 처음 보는 문제 푸는 거잖아요.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를 내가 맞닥뜨렸는데 학원 선생님이 없어서 못 푼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원은 딱 절대적으로 그냥 돈 들인 만큼 성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성적이 안 나온다. 그러면 줄이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요. 아이들이요. 학원을 안 좋아해요. 네. 아이들도 똑같아요. 내가 학원 다니는 맛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학원을 가서 이 선생님한테 배웠더니 내가 좀 알 것 같고 그리고 요번에 시험 봤더니 성적이 올랐어.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내가 점점점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내가 수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영어도 선생님이 준 거를 암기해가지고 내가 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내가 공부를 했더니 처음 보는 글인데 다 읽혀. 이런 경험을 아이들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도, 왜냐면 이런 공부가 아니면 아이들은 다 이거를 암기해야 되고 암기해서 아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너무 힘겨워져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사고력이 작동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걸 알려줬더니 다른 것도 돼. 이게 돼야 되는데 이걸 알려줬는데 이것만 해. 이러면 애도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애가 힘들어요. 질려요. 물리적으로 질리고 지쳐요. 그러면은 학원을 싫어하죠. 그러면은 보통 현장에서 보면 학군지 같은 경우에는 엄마들은 학원을 더 보내고 싶어 해요. 애를 학원을 더 보내고 싶어 한다니까, 엄마들이. 그런데 애는 안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이가 갈등이 생기는 이유 중에 그 1, 2, 3 안에 들어가는 게 학원을 더 보내고 싶은 엄마와 학원을 가지 않겠다는 아이와의 갈등이에요. 그런데 애가, 엄마들은 돈이 없어도 빚을 내서라도 학원을 보내고 싶은 게 엄마의 그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애가 그거를 싫어한다는 거는, 애가 그걸 싫어한다는 건 일단 효과가 없는 거예요. 싫어하면서 공부를 잘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현장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애가 이겨요. 엄마하고 애가 학원 가지고 싸우면 애가 이겨요. 엄마가 강제로 결제를 해서 가서 애를 앉혀놓는다고 해도 그거 몇 달 안 갑니다. 예. 그 다음에 저는 또 하나, 학원 지출 이렇게까지 다 알려주는데 굳이 학원을 가야 돼?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즘에 교육 관련한 그 유튜브, 저도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매일 제일 많이 찍는 게 뭐냐면 전문가분들 모셔와가지고 국어 어떻게 해야 돼요? 수학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예비고1인데 지금 이 공통수학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다 알려주거든요. 저뿐만이 아니라 너무 많은 유튜버들이 공부 방법에 대해서 너무나 디테일하게 다 알려줍니다. 뭐 혼공 어떻게 해야 돼요? 국영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다 알려줘요. 그러면 엄마가 조금만 관심이 있으시면 이 공부법과 문제집까지도 다 알려주니까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잘 활용할 수 있고 공부 방법까지도 엄마가 코칭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정보가 많아졌기 때문에 굳이 학원에 의존하지 않고 엄마가 한번 해본다. 그리고 아이도 이런 방법들을 아이가 가져와서 내가 한번 이렇게 해봐야겠다. 내가 이렇게 혼공을 해봐야겠다. 이런 것들을 실제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바람직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강도 너무나 좋고 쌍방향이고, 예. 그리고 요즘은 뭐 PT라 그래갖고, 공부 PT라 그래가지고 PT 선생님까지 붙여줘요, 온라인이.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학원비 지출을 줄이고 있는 이제 가장 결정적인 거는 경기가 실제로 어렵다고 해요. 네, 실제로도 어머니들이 학원비, 전 이제 학원 원장님들 많이 아니까 이 정도 받으면 어머니들이 예전에는 우리 아이를 위한 거니까 이 정도 결제할게요. 그런데 너무 비싸요. 그게 말이 되냐? 이거 너무 비싸다. 학원비 얘기를 실제로 비용이 뭐 비싸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많이 하신대요. 이건 경기가 진짜로 어렵다는 거고 저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가 사교육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가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라고 보시나요? 저는 그 학원이 보면 양극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시키는 사람은 정말 이런 것까지 사교육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아이가 3년 동안 어떻게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컨설팅을 받아요. 그리고 그 과목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도 컨설팅을 받고 1학년 과목 뭐 듣고 2학년 과목 뭐 듣고 3학년 과목 뭐 듣고 너는 비교과를 이렇게 활동해라. 이런 내용으로 하면 좋아. 이런 것들을 전체 설계해 주는데 뭐 300에서 500 받아요. 네, 컨설팅. 이건 엄마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리고 다니는데
이런 것까지도 상품으로 팔고요. 그런 것들이 수요가 있고 사실 실제로 대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를 또 가르치는 사교육은 학원은요 항상 수요를 만들어내요. 지금 왜 7세 고시가 생기고 초등 의대반이 생기고 이 나라가 난리가 났나 생각을 해보시면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애가 안 변하는 걸 너무 이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입시 문제, 입시의 평가 자체가 어느 날 갑자기 애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는 구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학력고사는 보통 지식을 평가하는 유형의 문제가 더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암기력이 좋으면 어떻게 해요? 한 6개월 쪽집게 선생님 붙여서 열심히 교과서 안에 것들을 공부를 하면 그 당시에 수능이 아니라 학력고사를 잘 봤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배운 것들이 안 나오는 시험이 대학 입시고 그 다음에 내가 고등학교에서 한 번도 어디 가서 사람 앞에서 어떤 논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반론하거나 내 생각을 얘기하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런 것들을 구술 면접으로 평가를 해서 대학 입시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어려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학원은 항상 뭘 만드냐면 이걸 만들어요. 필요를 만드는 거예요. 학원은. 필요를 만들어서 계속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게 학원이에요. 그런데 고등학교 가서 안 나오니까 고등학교는 이미 학원 입장에서는 큰 시장은 아니에요. 죽은 시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쵸? 상위권 애들 학원 안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점점 어떻게 해요?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중학교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고교학점제까지 시작됐으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중학교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 잘하려면 중학교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그 국영수는 초등학교 때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점점점 더 빨리 시작해서 더 빨리 마스터할수록 좋습니다. 이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학원이. 그 논리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그걸 해줄게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테스트를 봐야 됩니다. 영어 유치원 테스트 보고 막 5살, 6살짜리한테 영어 테스트를 봐서 뽑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7세 고시라는 게 생긴 이유가 뭐냐면 그 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입반 테스트거든요. 대치동의 모 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이런 것들은 이제 엄마들의 불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의 불안을 만들어서 엄마들을 거기에 그 트랙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당신 아들은 안 됩니다. 당신 딸은 안 됩니다. 떨어졌어요.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엄마는 어떤 기분이겠어요? 불안해요. 지금부터. 우리 아이가 지금 7살, 8살, 9살 이런데 그때부터 불안해요. 그런데 저는 서울대에 합격한 애들, 스카이 합격한 애들, 의대 간 애들 진짜 저 100여 명 이상 인터뷰를 해봤잖아요. 이런 과정을 한 애는 거의 제가 못 봤어요. 이런다고 가서 올라가서 잘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 이런 시장? 이런 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좀 안 좋게 말해서 학부모들이 약간 놀아난다? 네. 사교육이 판을 깔아놓은데 학부모들이 들어가서 그리고 학부모들끼리 바이럴 이렇대 저렇대 이게 온라인에 유튜브나 온라인에 장점도 아까 좋은 교육 정보를 많이 주는 거는 그 유튜브나 온라인의 장점이지만 이런 불안을 확산하는 거는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사실 입시를 놓고 보면은 이런데 돈도 쓰고 이런데 굉장히 저는 아이를 놓고요. 아이의 입시나 아이의 교육을 놓고 돈을 쓰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게 시행착오라고 생각해요. 안 들어가도 되는 데를 들어가서 애는 온전히 그걸 다 경험하거든요. 네. 그리고 엄마는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도 좌절을 경험해요. 아이하고 똑같이. 근데 그거 안 해도 되는데 그걸 하고 있어요. 전 그게 진짜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고 정말 그렇게 안 해도 서울대 보낼 수 있고 정말 약속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안 해도 오히려 그렇게 하면 서울대 못 가요. 그렇게 하면 의대 못 가고. 그래서 저는 정말 엄마가 하지 말아야 될 실수 이거는 시행착오를 겪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돈을 쓰고 만들어주는 거. 돈은 제가 써서 버릴 수도 있어요. 또 벌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아이가 한번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아이가 자존감이 떨어지고 아이가 공부에 대한 어떤 도전하는 거에 대한 의욕 이런 게 공부에 대한 의욕이 없어진다? 그거는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해요. 평생. 그 상처와 그런 것들은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을 성장형과 경쟁형으로 나눠서 접근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두 유형은 고등학교 선택 과정에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나요?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우리가 이거를 많이 생각해요. 우리 아이의 성향을 봐라. 보통 성적 가지고 하거나 고등학교 선택할 때 저 학교가 입결이 좋아. 서울대를 많이 보내, 의대를 많이 보내니까 저 학교를 가야지.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했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런데 가서 아이들이 뭐 전국 단위 최고로 좋은 학교를 간다고 해서 우리 애가 거기에서 서울대를 가고 의대를 가고 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거기 가서 좌절하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굉장히 그 학교가 좋아서 갔는데 그 학교에서도 성공하는 애들은 대학 입시까지 성공하는 애들은 사실 뭐 한 30% 미만일 수밖에 없잖아요. 구조적으로 30% 40%까지 최고의 뭐 외대부거나 민사고나 하나고 이런 학교다. 그래도 그 학교에서 50% 60% 70%다 우리 아이가. 그러면 이 아이는 고등학교는 최고의 고등학교를 갔는데 대학은 낮춰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거기서 오는 좌절이 엄청 커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많이 공유가 되고 입시의 정보가 많이 알려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성적보다 입결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우리 아이의 성향인 것 같아요. 그 성향을 크게 두 개로 유형으로 이제 나눠보면 성장형 아이, 그 다음에 경쟁형 아이로 구분해 볼 수 있을 텐데 성장형 아이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해서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의 모습이 성장하는 거고 거꾸라지는 아이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장 좋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선호하는 인재상이 우상향입니다. 이렇게 계속 어떤 것들을 겪고 나서 성장하고 그리고 또 한 단계 올라가고 이런 아이를 그러니까 3등급이었다 2등급이었다 1등급인 애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이게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였는데 성장형 아이는 지금 당장 내가 너무 내향적이고 너무 수줍음이 많고 그 다음에 너무 자신감이 약하고 자존감도 낮아. 그런데 점점점 고등학교 올라가서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계속 성장해가는 아이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성장형 아이의 성향을 가졌다라고 하면 저는 일반고, 이런 아이는 일반고 가는 게 좋아요. 이런 아이는 경쟁적인 분위기보다 자신의 플랜대로 짜서 그 플랜대로 공부를 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너무 자극을 많이 받는 거예요. 내 주변에 너무 나를 자극하고 자극하는 아이가 많은 학교, 그러니까 소위 갑반고나 자사고나 특목고나 이런 학교에 가면은 이런 아이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경쟁력 이런 것들을 찾아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 라고 찾아가는 과정을 겪는 게 아니라 계속 너무 경쟁적인 분위기에서 나는 원래 못하잖아. 자존감이 낮았으니까 나는 원래 못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잘해 보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아이는 발전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는 일반고를 가야 되고, 자, 두 번째는 경쟁을 해서 오히려 성장하는 아이가 있어요. 경쟁하는 분위기에서 훨씬 더 자극받고 긍정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아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통 밖으로 보여지기에 외향형이고 목표가 높고, 그 다음에 주변 분위기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으면 쌤이 많아서 그 아이를 이겨봐야겠다. 그 아이처럼 되겠다. 쟤도 하는데 나는 왜 못해? 뭐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딱 중학교 정도 되면 그런 성향이 보이는데, 그런 성향인지, 그럼 이제 그런 아이들은요, 특목고나 자사고 가서 물론 1학년 때 조금 꺾일 수도 있고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경쟁형 아이들은 또 2학년 3학년 때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선택할 때 우리 아이가 차분하게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기 플랜대로 설계해서 차분하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성장형 아이라면 일반고를 선택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경쟁형 아이인가, 그 아이가 가서 자극받고 성장하고 깨지고 이런 성향의 아이인가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학교 알림이를 활용할 때 입시 실적 말고도 고등학교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보통 설명회 가서 하거든요. 보거든요. 그리고 경쟁률을 보고, 교육과정은 요즘에 너무 잘 아셔서 교육과정도 들여다 보시는데, 학교 선택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들은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다 보실 수 있는데, 아직 중학교 학부모님들은 학교 알림이에서 어떤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는데, 학교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시하는 곳이 학교 알림이기 때문에요.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교육과정 편제표, 제일 중요한 건 교육과정 편제표를 학교가 올려놓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진학하고 싶은 학교의 이름을 검색을 하셔서 그 학교를 딱 클릭을 하시면 그 학교에 관한 모든 것들이 쭉 나오는데요. 밑에 아래에 보시면 다 업로드를 해놨어요. 파일로, 한글 파일로 다 업로드를 해놨는데,
이름이 교육과정 편제표 또는 편성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학교의 특성화 프로그램,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그러니까 비교과 활동이 어떤 것들이 있다 라는 것들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에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여기 가서 이렇게 활동하겠구나. 동아리가 어떤 동아리가 몇 개나 얼마나 어떤 동아리가 운영되는지도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수도 다 볼 수 있어요.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 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10%만 1등급 받잖아요. 10%만 1등급을 받기 때문에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우리 아이의 등급을 결정하는 거라서, 최근에 보는 흐름 중에 하나가 학생 수 많은 학교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는 국룰처럼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학교의 학생 수가 몇 명이다 라는 거는 너무나 자세하게, 심지어 여학생, 남학생의 비율까지도 다 나와 있고, 선생님이 여교사 비율, 남교사 비율까지도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 수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 과목별 성취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업 성취도란이 있는데, 학업 성취도란을 누르시면 과목별로 학업 성취도가 쫙 나와요. 그래서 A등급이 몇 프로, B등급이 몇 프로, C등급이 몇 프로, 1학년 때 무슨 과목을 듣고 들었는지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과목의 학생별 성취도가 다 표기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대략 이 학교가 어떤 정도의 학업 수준이구나, 성취도를 보면 그런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학부모님들은 고등학교에서 중학교 평가 기준하고 고등학교 평가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고등학교 평가 기준은 중학교랑 다르게 상대평가고,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병기하잖아요. 등급도 나오고, 그 다음에 A, B, C, D, E 성취도도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평가 기준이 다른지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학교의 평가 기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수학은 지필평가 몇 프로입니다. 어떤 유형으로 나옵니다. 논서 수령 몇 프로입니다. 수행평가는 몇 프로고 어떤 유형으로 주로 에세이를 쓰게 한다든지 발표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정리해서 올려놓습니다. 그게 지금 고등학교에 관한 모든 정보는 학교 알림이에 들어가셔서, 그 학교에 들어가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선택하기 전에 관심 있는 고등학교에 지금 말씀드린 항목들을 다 하나하나 열어서 읽어보시면, 어떤 것보다 학원 설명회거나 학교 설명회보다 이게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선택을 앞둔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 한 가지만은 반드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해 주신다면 무엇인가요? 고등학교 선택이요, 우리 아이의 대학 입시를 생각했을 때 가장 그 변곡점입니다. 어떤 고등학교를 가느냐에 따라 얘의 그 대학 입시가 달라지고, 대학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3년은 이 아이의 평생을 생각했을 때 가장 그 클로즈업 되는 시간이잖아요. 잊어버리지 않는 시간이고, 그 3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대학이 결정되고,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부터 대학 입시를 치르고 내가 어느 대학을 갔느냐에 따라 이 아이의 인생이 좀 바뀌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선택을 할 때 가장 초점을 두어야 될 게, 그 학교의 입결이나 그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보다, 저는 우리 어느 곳에 있을 때 가장 우리 아이의 잠재력이 돋보일 수 있을까?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는 학교가 어디인가? 이거를 저는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의 성향이나, 그 다음에 우리 아이의 성적도 보셔야 돼요. 성향이 어떤 성향이다? 그 다음에 우리 아이는 지금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를 아주 현실적으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현실적으로 선행을 안 해도 됩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그 선행을 대부분 아이들이 다 고등학교 과정을 하는데, 우리 아이가 어느 학교에 갔을 때 그래도 성적이 1등급 안에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 그거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뭐냐면 현실적으로 아주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적을 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지금 선행 정도와 성취도는 어느 정도인가? 수능이나 수능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가서 그래도 등급을 받아야 얘가 가서 아이도 기죽지 않고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로 같은 거, 우리 아이 진로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우리 아이가 그래도 이 학교에 갔을 때 가장 우리 아이가 가진 잠재력, 발휘할 수 있는 곳이다, 빛날 수 있는 곳이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지금 중학교 2학년 이하의 학부모님들은 아직
시간이 뭐 1년부터 쭉 시간이 그래도 이제 남아 있으니까 1년, 2년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고등학교를 선택을 할 때 지금은 고등학교 3학년 가서 12월에 원서 쓰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2년은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이하의 학부모님들은 이 기준을 놓고 우리 아이가 가서 가장 빛날 수 있는 학교가 어딜까 고민해 보시면 성공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수생 시장과 의대 입시 시장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는데 이 변화가 사교육 산업에 어떤 타격을 주고 있나요? 지금 고교학점제 시작으로 바뀌는 수능과 바뀌는 입시는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게 재수생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재수가 메리트가 있었을 때는 수능이 살아있고 정시가 살아있을 때 내가 고등학교 때 정말 3년 동안 너무나 공부를 안 하거나 못하거나 해서 내가 그러면 다시 제로 베이스로 하고 나는 재수 기숙학원에 들어가서 혹은 재수학원에 가서 나는 수능을 몰빵을 해서 내가 뭐 N수를 해서라도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내가 수능을 완벽하게 봐서 내가 뭐 서울대를 가겠다, 의대를 가겠다라는 게 가능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최소 서울대만 보더라도 40%가 내신이 들어가니까 다른 학교들도 당연히 그렇게 갈 거고요. 그래서 수능을 잘 봐서 내 대학을 바꾼다라는 거는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재수 시장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애들이 지금 제 주변에서도 보면 재수는 한번 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지금 내가 수능까지는 못하지만 그냥 고등학교 3년은 내신에 몰빵을 하고 학생부를 잘 만들어 놓고 내신에 몰빵을 하고 그리고 한번 넣어보는 거야. 학생부를 잘 만들어 놓는데 3년을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수능 최저가 안 된다? 그러면 뭐 수능만 학생부는 픽스 됐으니까 그럼 수능만 한 1년 더 해서 수능 최저를 맞춰서 간다라고 해요. 주변에서 아이들이. 그래서 재수 시장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재수를 통해서 대학을 완전히 바꾼다? 이런 신화는 거의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커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능으로 확 바꿀 수 있는 이런 거는 없기 때문에 재수 시장이 저는 줄어든다? 없어지진 않고 줄어든다? 이렇게 봅니다. 의대 입시도 흔들리고 있다라고 이제 막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의대 입시는 현장에서 보면은요, 의대 입시는 여전히 인기예요. 여전히 의대는 너무나 선호하고 너무나 가고 싶고 불확실성이 커진다. 지금 챗 GPT가 제가 그냥 내피셜로 알기로 한 3년 전에 챗 GPT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저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챗 GPT가 3년 만에 세상을 이렇게 바꿨는데 AI가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얘네들이 생각하는 어떤 직업 세계에서 활동을 하려면은 지금 고등학생이라고 하더라도 10년에서 15년이잖아요. 그랬을 때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거는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나 불확실한 거예요. 전 현장에서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하고도 많이 말씀을 나누면 제일 어려운 게 아이들의 진로 지도래요. 학과를 선택해야 되고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물어보시거든요. 그럴 정도로 진로가 너무 캄캄한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런 선생님들도 모르시는 것처럼 저도 앞으로 얘네들한테 뭘 어떻게 하라 진로에 대한 얘기는 언급을 해줄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해요. 이 불확실성이 그래도 확실한 게 전문직이고 그중에서 의사라고 생각을 해서 왜 의대를 이렇게 가려고 해요? 그래도 밥은 먹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의대 입시는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거는 저도 느껴지는데 현장에서는 그래도 의대를 갈 수 있으면 가야 된다. 근데 고점은 지난 것 같아요. 이게 재작년까지 그냥 정말 너무 살벌할 정도로 막 의대 이랬잖아요. 저도 예전에 PD수첩에서 의대에 대해서 다뤘을 때 저도 출연을 해서 이제 제가 코멘트를 그 PD수첩에 한 적이 있는데 그때가 그러니까 재작년이에요. 그때가 정말 너무나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그걸 찍은 거였는데 그때가 고점인 것 같고 지금은 그래도 그때보다는 조금 그때는 무지성으로 무조건 의대, 묻지마 의대 막 이랬는데 지금은 조금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 저는 제가 예측하기에 새 정부가 교육 정책에 대해서 이렇다 할 어떤 변화나 바꾸겠다라는 거를 확 발표하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계속 촉각을 곤두세우고 어떻게 바뀌지? 고교학점제를 폐지 얘기도 많이 나오니까 뭐 어떻게 할래나 근데 전혀 바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새 정부는 그런데 교육부나 이런 데서
발표하는 또는 대통령이 얘기하는 이런 워딩 이런 거에서 시그널을 좀 찾자면 의대를 뭐 어떻게 의대 입시를 바꾸겠다 뭐 의대 정원을 뭐 이런 얘기는 일치하지 않고 인공지능 분야에 인재를 키우겠다라는 얘기만 계속해요. 그리고 교육과정 안에 AI나 인공지능 관련한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과정 안에 이걸 넣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의대를 건드리지 않고 공대나 인공지능 분야의 인재를 키우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안에서 그렇게 바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의대가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 그때 PD수첩에서도 얘기했지만 의대로 몰리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의대를 가면 굶어 죽진 않고 돈을 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어떤 뭐 신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돈이 되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뭐 내가 공대 나와가지고 한 문제 더 맞히면 의대 갈 수 있는데 수능에서 내가 한 문제 더 틀려서 내 공대 갔더니 한 50살 되니까 회사에서 잘렸어. 이런 사례가 많잖아요. 그럼 이제 나는 그때부터 또 어떻게 그런데 의대 나온 친구는 막 50살, 60살, 70까지 아무 걱정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 누가 공대를 가, 의대를 가지. 그것도 엄청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서울공대 가려고 얼마나 수능을 막 3개, 4개 틀렸는데 공대. 근데 3개 틀린 애는 의대. 막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수, N수를 해서라도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먹고 사니즘이에요.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뭐 새 정부는 제가 봤을 때 인공지능 분야나 이쪽 분야에 인재를 키우겠다라고 하니 그쪽으로 돈이 몰릴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바뀔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아직 현장에서 막 공대 가야지, 이제 공대 가야지, 뭐 이렇게 하는 확 흐름이 바뀌는 것 같지는 않은데 서서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최근 사교육 시장이 초프리미엄과 초저가 온라인 시장으로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라지는 중간 시장은 어떤 의미를 갖나요? 대학 입시만 놓고 보면 지금 현재 5등급제, 9등급제에서는 2등급 중반, 3등급만 넘어가도 인서울이 안 됩니다. 3등급 넘어가서 인서울을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 학교 좀 특별한 학교거나 보통 특별하지 않은 일반고에서 내가 3점 몇이야. 그런데 내 인서울 했어.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3등급이 9등급제에서는 3등급이 약 3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100% 아이들에서 30% 이내의 아이들만 내가 인서울 언저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수도권 정도를 들어갈 수 있는 게 현실 입시고 이제 5등급제 내신은 아직 입결은 안 나왔잖아요. 이제 1년 했으니까. 그런데 5등급제 입시에서도 예측하기를 인서울이다 그러면 2등급 초반. 그러면 2등급 초반이면 30%예요, 그게.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입시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학은 학생을 뽑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인원수를 못 채우잖아요. 지방대 같은 경우에는. 그쵸? 그런데 우리 보통 인서울을 기준으로 대학 입시를 성공했다, 뭐 어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현장에서 보면 70에서 80%의 학생들은요, 사교육에 큰 의미가 없어요. 안 받아도 갑니다. 사교육을 못 하러 들어요. 네. 근데 내가 사교육을 죽기 살기로 해야겠다라고 하는 애들은 제 시각에서, 뭐 지방은 또 다른 흐름이겠지만, 저는 이제 수도권이나 서울 이 시각에서 봤을 때 내가 사교육에 목숨을 걸어야겠다라고 하는 애들은요, 4등급 애들이 3등급 안에 들어오려고, 3등급 애들이 2등급 안에 들어오려고, 2등급 애들이 1등급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전쟁이에요. 이 수요가 학원의 수요예요. 이 아이들이.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가 4등급, 5등급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고등학교에서 4등급, 5등급이 갑자기 1등급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 아이가 앞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오를 것 같아. 라는 학부모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학부모님이 어떻게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원비 안 씁니다. 왜 써요, 학원비를? 그쵸? 안 써도 그냥 소신 있게 갈 수 있어요. 그쵸? 내가 어떤 분야를 특화시켜서 전문적으로 그 특성화된 학교를 간다던가, 그쵸?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는 스카이 갔어, 인서울 갔어, 뭐 카이스트 갔어, 의대 갔어 라고 하는 아이들의 그거는 상위 10% 아이들의 잔치예요. 네. 그런데 그 외에 실제로 대학 입시만 놓고 보면 그 아이가 20살까지 대학 입시를 잘 치르면 굉장히 성공한 인생으로 보지만, 제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서 그저께도 선생님들 모임에 제가 가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 수다를 떨었는데 그 선생님들은 한 30년 이상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던
했던 선생님이잖아요. 그 선생님들이 저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가 학교 공부 있잖아요. 공부 못했던 애들이 훨씬 더 나중에 성공해서 선생님을 찾아오는 애들이 많대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오히려 선생님을 안 찾아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30살까지는 대학에 효과가 있는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30살 정도까지는 대학을 어디를 가고 어디를 나오고 그걸로 네트워크 형성된다. 그런데 30살이 넘어가서는 얘가 어떤 자기만의 분야에서 어떻게 성실하게 어떻게 꾸준하게 자기의 길을 개척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성공한 애들이 많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렇게 좁게 볼 거는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입시라는 걸 저는 교육이니까 입시라는 것만 놓고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70에서 80%의 아이들은요, 현실적으로 고등학교까지입니다. 왜냐면 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얘가 70%일지 60%일지 50%일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시키는 거예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얘가 70% 80%다. 그 30% 이내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교육 시키지 않아도 돼요. 대학은 갈 수 있습니다. 사교육이 약해지는 시대의 공교육이 그 역할을 충분히 대신할 수 있을지,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어떤 새로운 격차가 생길 가능성이 있나요? 사교육이 약해지는 거가 공교육에 중요해져서 그래요. 공교육이 평가가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능은 어디가 잘해요? 학원이 잘해요. 그쵸? 수능은 당연히 학원이 잘해서 학원 가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수능이 지금 바뀌는 입시는 수능이 변별력이 약해졌잖아요. 수능이 변별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약해진 반면에 학생부의 중요도가 커졌어요. 학생부는 다 어디서 하는 거죠? 학교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교육의 힘이 세지는 거예요. 수능으로만 대학을 갈 수 없다. 학생부가 반드시 들어간다. 라는 입시에서는 당연히 공교육의 힘이 세지고, 공교육이 고교학점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완전히 공교육을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공교육을 평가하는 거예요. 대학 입시는 이제 수능은 조건이고 자격 조건이고요. 공교육을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교육이 어떤 교육과정을 맞춰서 운영하는, 어떤 과목을 개설해서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고, 또 새로운 흐름을 고등학교가 만들어내야 되고, 그래서 대학에서 그거를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라서 공교육은 굉장히 스스로 발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도,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나는 게, 저희 역사 선생님, 사회 선생님 같은 암기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 링으로 된 거를 하나를 들고 오셔서 판서만 하시다가 한 30분 판서하시고 20분 설명하고 수업 끝났었거든요. 절대 이제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선생님들도 도태돼요, 지금은. 그리고 과목이 굉장히 세분화됐잖아요. 고교학점제의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물화생지 1 4과목하고 물화생지 2 4과목 이렇게 있던 것들이, 물화생지 1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물화생지 2가요 4과목에서 8과목으로 쪼개졌어요. 과목이 다 쪼개졌어요. 그리고 정말 이런 과목도 가르쳐야 돼 라는 과목들이 고등학교에 엄청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현장의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 너무 힘들대요. 이거를 다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고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교육과정 자체가, 또는 고교학점제가 선생님들이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AI가 도입이 돼서, 문제도 AI를 활용해서 문제도 내고요. AI가 서술형, 논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AI가 평가도 합니다. 채점도 AI가 해요. 선생님들이 물론 보정을 하시지만 AI가 평가해서 굉장히 냉정하고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공교육이 사실은 지금 교육의 흐름을 공교육이 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교육이 따라가기 힘든 인프라고 이래요. 그래서 평가는 공교육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사교육이 지금 약간 죽는 이유는 여러 가지 아까 원인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평가가 바뀌는 거라 그랬잖아요. 공교육의 평가가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 바뀌는 평가의 유형은 점점 더 사교육이 침투에 들어오기 힘든 부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교육에 최적화된 문제풀이 중심의 평가에서 수행평가 위주로 아이들의 과정을 평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얘가 이렇게 하더라. 얘가 어떤 실험을 할 때 선생님이 잘 관찰해 보니까 얘가 이런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더라. 얘가 발표를 할 때 보니까 이런 태도로 발표하더라. 이런 방식을 활용해서 얘가 하더라라는 걸 글로 다 적어주신단 말이에요. 그쵸? 그걸 점수화하고 이러니까 이거 어떻게 사교육이 들어와요? 못 들어오죠. 과정을 다 평가하고 있는 선생님이. 네.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보다는 공교육이 리드하는 게 맞고 공교육 중심으로 교육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입시는요, 교육과정이 너무 좋죠. 지금 고교학점제 욕먹고 있지만 굉장히 이상적인 교육과정이에요. 그런데 왜 욕을 먹느냐? 입시하고 어긋나서 욕을 먹는 거예요. 입시는 이렇게 뽑는데 교육과정이 이렇게 운영해요. 뭐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상대평가하면서 절대평가를 해야 맞는데 상대평가하면서 여기서 변별력을 주고 수능은 이렇게 보면서 내신은 이렇게 하고 대학 입시는 이렇게 뽑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인 건데 그냥 고등학교 교육과정 자체로만 놓고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교육과정이다. 대학 입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공교육이 발전해야 됩니다. 앞으로의 입시에서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해 가장 핵심이 되는 전략은 무엇인가요? 대학 입시에서 들여다봐야 될 게 뭐냐면 대학은 어떻게 학생을 뽑지?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어떻게가 전형 요소라고 하는데 그 전형 요소가 뭐냐면 전형 요소의 핵심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내신이에요. 첫 번째가 내신이고 그 다음에 수능이고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 그 다음에 논술 그 다음에 구술 이 5가지 요소를 통해서 대학이나 또 어떤 특정 학과는 내신 중심으로 볼 거야 이렇게 하고요. 우리는 수능 중심으로 볼 거야. 이게 내신 중심으로 볼 거야가 뭐냐면 수시, 수능 중심으로 볼 거야가 정시거든요. 그러니까 요 5가지 요소를 가지고 어떤 비중으로 두느냐에 따라 수시, 정시, 그 다음에 뭐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논술전형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뭘 보셔야 되냐면 5가지 요소, 내신, 수능, 논술, 비교과, 구술면접 요 5가지를 보시면 이 5가지가 다 되는 아이다. 그러면 그냥 다 가요. 어느 데나. 그쵸? 이 5가지가 다 되는 아이는 다 갑니다. 그런데 아이에 따라서 내신은 강한데 수능은 약하고 수능 최저가 되는데 구술 면접이 약하고 내신은 약한데 논술은 잘하고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략을 짤 때는 특히 이제 고등학생이라고 하면 우리 아이가 현재 내신이 약하다 그러면 내신의 비중이 적은 데를 찾으셔야 되고 우리 아이가 수능을 잘한다 그러면 수능을 잘하니까 내신의 비중은 적고 수능의 비중이 높은 데를 찾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 전형을 들어갈까 아니면은 구술 면접의 난이도가 높은데 그걸 뚫는 전형을 들어갈까 이렇게 고민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위권 대학을 간다라고 하면 이 5개가 다 되면 좋으나 제가 그냥 실질적으로 서울대를 얘기를 하면 서울대는요 내신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내신하고요 학생부입니다. 비교과 활동입니다. 비교과 활동을 학생부 내신하고 비교과 활동이 다 들어간 게 뭐냐면 이 2개가 다 들어간 게요 학생부예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학생부를 보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학생부가 교과하고 비교과가 고르게 잘 되어 있는가 이게 서울대고 그 다음에 서울대는 수능 최저를 안 보고 구술 면접만 보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학생부와 구술 면접을 보는 게 서울대다. 네. 고대는 학생부와 물론 전형별로 다르지만 학생부와 수능 최저를 중심으로 봐요. 학생부 보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일반 전형에서 면접을 없앴으니까 물론 면접이 있는 전형도 있지만 그 연세대도 학생부와 여기는 구술 면접도 보고 수능 최저도 보고 이래요. 그래서 대학별로 상위권 대학이다. 그러면은 학생부가 메인이에요. 그게 왜냐면 비중이 제일 높으니까. 학생부로 뽑는 게 한 70% 되니까 학생부를 잘 만드는 게 상위권 대학에 가기 위한 가장 핵심 전략이다. 거기에 내가 구술 면접을 붙이거나 거기에 수능 최저를 맞추거나 이렇게 해서 내가 상위권 대학을 뚫을 수 있다. 그런데 의대 같은 것도 보시면 의대는 학교마다 학생부를 기본으로 다 보죠. 내신도 굉장히 최상위권이어야 되지만 의대는요 면접도 그냥 단순한 교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면접이 아니라 5개, 6개의 방을 다니면서 멀티플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의대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 대학 플러스 의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구술 면접의 난도를 높이고 수능 최저도 거의 3합 5, 3합 4 이럴 정도로 112, 111 이래야지 뽑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흠결이 없어야 돼요. 우리 아이가 내신도 좋아야 되고 학생부도 좋아야 되고 그런데 조금 가장 좋은 입시 전략은 우리 이제 좀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이하의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좋은 전략은 그냥 지금 바뀌는 평가에 따라서 읽기 잘하고 말하기 잘하고 쓰기 잘하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국영수를
잘 말하고 잘 쓰고 잘 읽어내 잘 풀어내면 그 능력을 갖추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신도 잘하고 수능도 잘하고 논술도 잘하고 구술도 잘하는 아이가 됩니다. 최근 대학들이 면접을 다시 강화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면접에서 실제로 보고자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대학들이 면접을 다시 강화하는 게 대표적으로 서울대가 면접을 좋아하는데요. 면접을 강화하는 이유는 뭐냐면 서류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서류나 수능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쪽을 약화시키면 이쪽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다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얘네를 뽑아야 되는데 대학 입장에는 선발하는 쪽 입장에서는 변별을 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내신도 변별력이 없대. 수능도 변별력이 없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만나볼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한번 논술을 볼게. 뭐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조건을 계속 거는 게 이제 입시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대학들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면접이에요. 학생부는 그 학교 안에서 얘가 내신을 잘 받을 수 있고 비교과 활동도 열심히 해서 선생님들이 잘 써주셔서 잘 만들 수 있으나 면접은 직접 내가 만나볼게요. 그러면 이제 면접을 보면은 뭐를 보냐면 만나서 인사하고 얘 인상 보고 말하는 태도 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면접이 대부분이 상위권 대학에서 하는 면접은요 제시문 기반 면접이거든요. 어떤 논술 문제 같이 문항을 주고 그 문항을 어떤 내용인지 잘 읽어내고 여기에서 출제자가 질문하는 거에 맞춰서 대답을 잘 하는지, 표현을 잘 하는지 이걸 보는데 그 핵심에 들어가 있는 거는 뭐냐면 독해 능력과 그 다음에 논리적 사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공 적합성도 봅니다. 왜냐면은 학과마다 그 면접 문제가 다르거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 문제를 풀게 하고 그걸 설명하게 하고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뭐 철학이나 사회과학 지문을 보고 읽고 독해하고 거기에서 너 생각을 뭐 얘기해라 근거를 들어서 막 이런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전공 적합성도 봅니다. 그래서 대학이 구술 면접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본인들이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신은 그 아이가 다닌 고등학교 에서 출제했고 수능은 나라에서 출제했잖아요. 근데 구술 면접 문제는 대학에서 직접 출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인재상을 뽑고 싶은 인재상에 맞는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물론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를 해야 되지만 그 방식은 그 대학들이 결정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구술 면접을 대학별 고사라고 하는 거예요. 논술하고 구술은 대학별 고사거든요. 대학에서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래서 논구술을 대학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거기에서 평가하는 것들은 지식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사고력을 평가하는 거가 핵심이에요. 얘가 사고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구술 면접을 대학들이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내신이나 수능 성적이 뛰어나더라도 면접이나 논술을 함께 준비하지 않으면 상위권 대학 진학이 어려워진다고 보시나요? 이제 제가 앞서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내신이나 수능 성적이 뛰어나도요. 허들이 있어요. 허들. 저는 이제 허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내신이 뛰어나서 네가 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구나. 그러면은 그리고 수능 최저도 맞췄네? 그러면 어지간한 대학 들어갑니다. 내신을 잘하고 수능 최저를 넘으면 어지간한 대학 들어가요. 그런데 아주 상위권 대학들은 구술을 걸어놔요. 그래서 구술 면접을 통과하는 거에 비중을 많이 두고 그 다음에 논술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중심 전형에서 벗어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학에서 논술 문제도 대학에서 출제하지만 우리가 대학 입시에서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는데 수시는 크게 두 가지예요. 수시는 하나는 학생부 중심으로 뽑는 거, 하나는 학생부가 좀 망가진 애들, 내신이 잘 안 나온 애들 생각보다 이런 애들이 수시에서 6장 카드를 쓰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은 논술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그러면 이제 수시에서 나는 내신이 낮아서 수시에서 쓸 학교가 없어. 그러면 애들이 다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6장을 수시에서 버리나요? 정시로만 가나요? 그러지 않거든요. 6장은 나한테 기회인데 어떻게든지 써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쓰는 게 논술이에요. 그래서 논술을 애들이 보통 언제 생각하냐면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가 끝나고 나서 내가 1학기까지의 성적으로 대학을 가니까 내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여기구나 라고 다 나온 다음에 그 학교를 내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그랬을 때 애들이 그러면 나는 6장을 대학을 이렇게 쭉 내려야 되는데 난 진짜 이 학교는 가기 싫어. 이런 경우에 논술을 생각하거든요. 그럼 논술은 조금 높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가서 내가 지금부터 논술을 준비해서 잘 볼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논술은 그래도 인서울 상위권 대학에서 가장 많이 뽑거든요. 전체 선발 인원의 약 10%를 논술로 뽑는데 그게 대체적으로 상위권 대학, 인서울 상위권 대학에 몰려 있어요. 왜 상위권 대학들이 논술을 좋아하냐? 아까 구술 면접처럼 대학에서 직접 문제를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뽑고 싶은 학생을 뽑을 수 있는 문제 직접 만들 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위권 대학을 내가 내 내신 성적보다 조금 더 높여가기 위해서 논술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고등학교 3학년 가서 하지 마시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염두에 두고 하셔야 돼요. 1-1 성적이 안 나오면 논술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고 1-2까지 성적이 안 나오면 논술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논술은 따로 학원을 가가지고 막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논술 과목, 논술 대학에서 보는 논술 과목이 정해져 있어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과목에서 출제됩니다라고 대학별로 다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 대학별로 논술 과목을 지정한 과목이 뭐냐면 수능 과목이에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능 과목이 뭐냐면 대수, 미적분, 원, 확통이 뭐죠? 수능 과목인데 보통 많은 대학들이 그 세 과목이 논술 범위예요. 그러니까 논술을 함께 준비하라라는 얘기가 바로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대수를 듣고 미적분 원을 듣잖아요. 그러면 이 공부를 할 때 이거는 내신 공부이지만 수능 공부이고 또 논술 공부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상위권 대학 뜰 수 있어요. 논술로도 뜰 수 있고 구술로도 뜰 수 있고 학생부로도 뜰 수 있습니다. 내신이 3에서 4등급인 학생들이 인서울이나 약대 진학을 노릴 수 있는 현실적인 전형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래서 내신이 3, 4등급이다. 이게 이제 5등급하고 9등급제가 이렇게 이제 교차되는 시점에 있어서 헷갈리는데 보통 9등급에서 3, 4등급이다. 그런데 나는 인서울을 하고 싶다. 또 약대를 가고 싶어. 막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 학생은 3, 4등급이면 인서울 안 됩니다. 수도권도 장담할 수 없어요. 네, 3등급이면 수도권도 장담할 수 없고 만약에 5등급제에서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이잖아요. 3등급, 4등급이. 그런데 만약에 5등급제에서 내가 2점대 중반, 일반고인데 2점대 중반에서 3등급을 찍었다. 그러면은 60%까지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학생은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은 현실적으로 수도권에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빨리 수시에서는 논술을 준비하시고 정시, 수능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보는 과목들이 대부분 국영수, 수능이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게. 그러면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내신 과목이면서 수능 과목이고 그게 논술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같이 논술 방식으로도 문제를 풀어보고 내신을 하면서 논술과 수능을 염두에 둔 공부를 하셔야 미리 논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본래 취지는 무엇이었으며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고 있나요?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게 된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 학생의 진로에 맞춰서 과목을 선택하고 그 과목과 관련한 다양한 심화 활동을 통해서 그 내용으로 대학에서 그 학과, 너가 준비한 학과에 맞는 그 학과의 대학의 평가를 받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고교학점제라는 이름을 네이밍을 붙여서 굉장히 막 이제 욕을 먹고 지금 막 어렵게 느끼고 있지만 사실은 학생 진로 중심 선택형 교육과정은 2025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2025 개정 교육과정이요. 학생 선택 교육과정이에요. 그런데 그거의 연장선으로 고교학점제가 있는 거고 지금 고교학점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잖아요. 그러면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차이는 과목의 약간의 세분화, 과목을 세분화했다라는 것만 차이가 있고 그런데 이제 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고교학점제하고 맞물려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우리나라의 입학사정관 제도가 도입되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바뀌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들을 뽑는 것부터 그렇게 입시가 바뀐 것부터요. 그냥 지금 고교학점제의 방식으로 진행이 돼 왔던 거예요. 그런데 고교학점제는 그거를 조금 더 완성도 높게 디테일하게 이제 만든 건데 핵심은 뭐냐면 너의 진로를 찾아
하자 이거예요. 너의 진로를 고민해봐. 예, 옛날에는 양적으로 많이 공부하고 무조건 주어진 시간 안에 점수를 잘 따고 그게 1등급에 수렴하고 100점에 수렴하면 우수한 애로 뽑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 다 지식이 너무나 방대하고 많기 때문에 다 잘할 수 없어. 다 잘할 수 없기 때문에 너한테 필요한 과목을 확실히 잘해. 이게 고교학점제 취지예요. 너한테 필요한 과목. 그럼 그 너한테 필요한 과목이 뭐다? 진로. 너의 진로에 필요한 과목들이에요. 이걸 잘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의 공부를 좀 줄여준 거예요. 양적으로는 좀 줄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고교학점제 그 취지는 평가를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객관식으로 1번, 2번, 3번, 4번에서 답을 찾는 거에서 설명하는 것, 논리적 구조를 세워서 너의 주장을 펼쳐내는 것, 그 다음에 수행평가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하는 것, 이런 식으로 평가가 바뀌었어요. 두 가지가 고교학점제의 핵심입니다.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고 평가는 이렇게 할 거야. 이게 고교학점제. 그런데 지금 들어보시면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공부 좀 줄여주고 실제로 국영수 그 분량도 많이 줄었어요. 지금의 과목은 진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의 취지는 너무 좋으나 이게 현실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실행을 하니까 선생님들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제가 엊그저께 만났을 때 여쭤봤더니 일단 과목이 너무나 세분화돼 있어가지고 교사가 너무 부족하대요. 어디서 선생님을 수급해야 되는지를 모르겠고 처음 보는 과목을 내가 공부해가지고 애들을 가르쳐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수행평가 비중이 높아지니까 수행평가는 객관식으로 문제를 내면 어때요? 그냥 OMR로 딱딱딱딱 해가지고 그 채점도 되게 쉽잖아요. 그런데 수행평가나 논서술형은 평가도 굉장히 까다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가도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분량이 비중이 높아지니까 수행평가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수행평가 하다 죽겠다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수행평가 때문에 정말 학교가 지옥이에요.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게 뭐냐면 학생도 힘들고 학교도 힘들다. 이게 현실이고 이거는 굉장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1년이 됐어요. 고교학점제 시행된 게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고교학점제를 이제 경험한 거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지금 거의 이제 방학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1년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얘네들의 교육과정은 뭐냐면 공통과목을 듣는 과목이기 때문에 아직 선택은 시작도 안 했다. 얘네들이 지금 다 공통과목이잖아요. 그래서 과목 선택을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내년 2026년도 2026년도부터는 이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고교학점제에 해당되는 과목 선택이 시작돼서 혼란이 더 커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직 고교학점제는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힘든데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고교학점제와 현재의 대학 입시 제도가 맞지 않으면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에는 어떤 왜곡이 발생하고 있나요? 준비 안 된 교육과정과 대학 입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고등학교가 어떻게 가르쳤느냐에 따라 대학 입시가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대학 입시 제도하고 고교학점제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맞지 않으니까 학생들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보면 너네들의 진로가 뭔지 알아야 돼. 첫 번째. 그 다음에 너네들이 진로에 맞는 과목들을 이렇게 해서 선택해서 들어. 이건 이제 대학들이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학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과목을 필수로 들어야 됩니다. 라고 해서 권장 과목 혹은 필수 권장 과목의 리스트를 전공 가이드를 북 같은 걸 이제 배포를 해서 알려줘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생들은 내가 고등학교 들어가는 시점에서 뭘 알아야 되냐면 나는 어떤 전공을 할 거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고교학점제잖아요. 학생의 진로에 맞게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해야 하는 취지인데 실제 현장에서는 어떠느냐. 나 이 학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과목 필요해. 그런데 이 과목이 실제로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이냐 아니냐에 따라 애들이 왜냐하면 더 중요한 거는 네가 이 과목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보다 네가 몇 등급이냐가 더 중요하니까 내가 필요한 과목을 듣기보단 내가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이제 왜곡된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심화 과목이다. 역학과 에너지다. 이게 물리 심화 과목이거든요. 그런데 물리 2 과목인데 이 과목을 너가 들어야 돼. 그런데 이 과목을 듣는 애가 우리 학교에서 한 10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나 등급 받기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서 1등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이 과목을 피하게 되는 거지.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상대평가기 때문에.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절대평가가 맞는다는 거예요. 고교학점제는 절대평가를 해야 되는데 왜 상대평가를 하면서 고교학점제를 하냐, 이런 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과목을 듣고 싶으나 등급 안 나오니까 안 들을래요, 이걸 애들한테 뭐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곡되는 거죠. 실제로 현장에서도 그래요. 그냥 내가 좋아하고 내 진로에 맞는 과목보다 내가 등급이 잘 나올 수 있는 과목, 그러면 뭐냐, 많은 애들이 선택한 과목. 그러면 내가 10명 중에 내가 10% 안에 드는 것보다 100명 중에 10% 안에 드는 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많은 학생들이 드는 과목을 듣게 되는 거니까 고교학점제 취지가 무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고 애들 많은 학교를 따라간다, 애들 많이 선택하는 과목을 듣는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인수 과목이라 그래서 진로에 필요한 과목을 예전에는 뭐 13명 이상 들어야 그 과목을 인정을 해줬는데 지금은 5명만 들어도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소인수 과목을 선택하는 애들이 진짜 간 큰 애들이에요. 소인수 과목에 5명 듣는데 내가 거기 들어가서 해서 등급을 잘 나올 수 있다? 이거는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거를 과감하게 선택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고교학점제하고 대학 입시가 어긋난 거고, 저는 아이들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저 같아도 그렇게 할 거거든요. 등급 깨져서 예를 들어서 내가 1등급 받을 수 있는 거를 2등급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선택을 안 하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시점에 진로와 과목 선택을 동시에 요구받는 구조가 학생들에게 어떤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나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어떤 상황이냐면, 학교 안으로 들어가 보면 고등학교 1학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너가 2학년 때 들어야 될 과목을 선택하도록 해요. 왜냐면 학교에서는 내년에 얘네들이 2학년이 됐을 때 들어야 될 과목을 편성해야 되고 선생님도 모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수요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거의 한 10월쯤에 확정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 상황이 이렇다고 하면 얘네들 고등학교 들어갈 때 이미 나는 고등학교 2학년 과목에서 물화생지 중에서 뭘 들을 거야. 나는 경제를 들을 거야. 나는 윤사를 들을 거야. 나는 지리를 들을 거야.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가야 된다는 뜻이죠. 기분대로 그냥 이거 한번 들어볼까? 이게 안 되잖아요. 조건이 다 있어요. 몇 과목을 들어야 된다라는 조건도 있기 때문에 이미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중학교 3학년 때 정도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 거를 학생들이 굉장히 부담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고1인데 진로 결정 못한 애들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공통과정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이 왜 공통과정이냐? 진로를 좀 고민해봐. 이래서 공통과정이에요. 모든 애들이 문과, 이과, 특목고, 자사고 다 변함없이 똑같이 운영하는 게 공통과정이에요. 전 국민 공통이에요. 그게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인데,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을 똑같이 듣는 이유는 너가 고등학교 1학년 1년 동안 너의 진로를 좀 탐색해봐. 아주 구체적이지 않아도 되니까 탐색해봐. 이런 취지잖아요. 그래서 통합사회도 듣고 통합과학도 듣는 건데 얘네들이 이거를 5월 달에 선택하래잖아요. 이제 학년을 딱 시작했는데 이제부터 선택이에요. 애들의 상황은 이래요. 그러니까 나 뭘 선택해야 되지?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진로를 그때까지 아직 결정을 못한 아이거나 또는 더 중요한 거 진로를 선택하지 못했거나 더 중요한 거는 그 과목의 일부 선행을 내가 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너무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1등급 받아야 되려면 선행도 어느 정도 중학교 때 땡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중학교 때 이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과목이 필요하고 그 과목은 선행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최소한 고등학교에서 내가 필요한 과목을 선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최소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내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선행을 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얘네 시점으로 돌아와 보면 걔네들이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 때는 이미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떤 과목을 선택할 거고 그 과목을 어느 정도를 선행을 한 거가 끝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그런데 교육과정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고등학교 1학년 때 5월 달에 갑자기 선택해라. 뭐 들을래? 이러고 그냥 순진하게 이대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5월 달에 나 이 과목 해야지. 그래갖고 선택을 했어요. 그래갖고 2학년 때 얘가 그 과목을 들어요. 고등학교 들어가면 내가 이 과목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내가 물리하고 화학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에 아직 2학년 되려면 1년 남았으니까
선행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안 돼요. 선행이 안 돼요. 고등학교 1학년의 러닝 타임은요 2학년 그 물리 화학을 선행할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에 내신을 하느라고 죽어요 아이들이. 그런데 내가 얼마나 여유가 있어서 2학년에 물리 과목이나 화학 과목을 선행을 방학 때 땡기고 그러겠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당장 중간고사 보면 수행평가 보고 수행평가 보면 기말고사 보고 이거를 다 해내는데 애들이 너무 힘들어요. 또 국영수 선행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이들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때 진로를 확정하고 선행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좀 아는 학부모님들은 이거가 화가 나면서도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가 보이는데 그냥 옛날식으로 학교 교육에 다 맡겨놓고 그냥 학교만 잘 다니면 애가 대학을 잘 가겠지? 라고 생각하는 일반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뒤통수를 맞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죠. 이거 선행 안 하면 등급이 안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 되고 아니 지금부터 이러면 이제 얘는 뭐 좋은 대학 가기는 이제 애초에 틀린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러한 혼란 속에서 실제로 자퇴나 학업 포기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었다고 하는데 실제 분위기는 어떤가요? 많이 늘었다고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저는 통계가 저도 이거 학교 선생님들한테 좀 여쭤봤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그런데 그 정도 자퇴율은 원래 꾸준히 있어 왔대요. 고교학점제가 시작돼가지고 자퇴율이 높아진 게 아니라 이거는 왜냐하면 고교학점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애들 2025년에 했잖아요. 그 아이들이 이제 1년 다닌 거잖아요. 그런데 그 통계가 막 나온 게 뭐냐면 2025년 4월, 5월, 6월 막 이럴 때 통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통계가 지금 자퇴한 애들의 통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고교학점제 시작되기 이전의 아이들의 통계 자료예요. 그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통계 자료를 가지고 갑자기 이 고교학점제 때문에 애들이 그만둔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고 막 이러니까 고교학점제 때문에 애들이 학교를 막 그만둔다 이렇게 잘못 알려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진짜 동의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통계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애들이 인제 시작한 애들인데 한 달 다니고 그만둔 게 통계로 나온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고교학점제가 되고 나서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학업을 포기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자퇴를 한다 이거잖아요. 학업을 포기한다는 건 아예 공부를 안 하는 건데 자퇴를 한다? 그거는 실제로 고교학점제 시대에 자퇴를 하는 경우는 훨씬 더 불리합니다. 왜냐면 얘는 학생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검정고시를 봐서 비교 내신을 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 고교학점제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을 뽑겠다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검정고시 물론 그것도 비교 내신을 해가지고 거의 뭐 만점에 가깝게 받아야 등급을 받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인 경우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을 뽑는 지금의 현재 입시에서 학생부가 없다라는 거는 그렇게 이 아이를 좋게 평가할 수가 없는 구조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퇴를 하겠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흐름에 편승하던 아이들도 그냥 학교는 다니고 내가 이 학업이 너무 힘들다라고 했을 때는 입시를 빨리 분석을 하셔가지고 안 해야 될 것들을 빨리빨리 줄여주시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과 중요한 과목만 하는 거죠. 모든 과목을 다 잘하고 비교과까지 다 해야 돼 그러면 너무 힘들지만 얘가 국영수, 탐구 요 과목 정도는 핵심 과목이기 때문에 수능 과목이기도 하고 논술 과목이기도 하고 또 교과 전형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빨리빨리 가지를 쳐주시고 핵심 과목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요령이지 무턱대고 학교를 그만두게 하는 거는 또 다른 얘가 공부를 또 해야 되고 입시에서 또 불이익을 받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져 온 사교육 전성시대가 최근 급격히 흔들리고 있는데 이 흐름이 나타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등학교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렇게 새롭게 바뀐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은 내신입니다. 일단 내신을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서 내신을 망치면 그 다음에 입시가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의 내신을 잘 빠져놓는 게 가장 중요한 입시의 기둥을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 개정교육과정이 현재 고등학교 2학년하고 3학년 학생들이 지금 2025 개정교육과정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은 정시로 갈아탈 수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시 파이터, 정시 올인, 이게 가능했어요. 학교를 들어갔는데 내가 생각보다 내신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 내신을 내가 포기하고,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학생부 중심 전형을 포기하고 내가 정시로 올인해서 수능으로 잘해서 서울대까지도 갈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3학년 아이들의 입시는 거의 끝났거든요, 지금. 정시에서 이제 원서 쓰고 합격자 발표만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입시를 정시 올인이나 정시 파이터 이런 입시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고 이 아이들이 3학년으로 올라갔을 때 1년밖에 안 남았고,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있는 아이들 이하 아이들부터는요, 내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신을 상위권 대학들은 전부 다 내신이나 학생부를 반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정시에서 내신, 학생부 교과를 40%를 반영하겠다. 원래 정시 100%잖아요. 그런데 수능 100%였는데 정시에서도 수능으로 1단계를 뽑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40%를 교과 성적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서울대는 2028 이후에 대입이, 고교학점제 이후에 대입 전형이 큰 틀에서 발표를 했는데 다른 학교들은 발표를 안 했어요. 경희대 정도가 발표했고 아직 다른 학교들은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서울대가 이렇게 큰 물결을 내신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입시를 가져갔기 때문에 다른 학교들도 정시에서조차 내신을 반영하게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은 고등학교 가서 내가 어느 학교에 있든 내신을 1점대 이내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거가 굉장히 고등학교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그런데 특목고나 뭐 전사고라 그래서 전국 단위 자사고가 있는데 그 학교를 가서 또 대입을 잘 치를 수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학교인 경우에는 2등급 때 중반 정도까지는 있어야 얘가 대학을 갈 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고등학교 선택할 때는 여러 조건이 있지만 가장 기둥으로 둬야 될 조건은 내신을 내가 잘 받을 수 있는 고등학교인가, 요거를 기준으로 두고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 통합수능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고등학교 선택의 기준이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볼 수 있나요? 네, 근본적으로 달라졌죠. 고교학점제 내신 5등급제가 적용되고 통합수능이라는 거는 그냥 문과수능, 기존의 문과수능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수능이 이과 아이들이 변별력을 가질 수 없는 문과수능으로 바뀌었고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고등학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이 나한테 유리한가, 고등학교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이 학교에서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가, 이건 이제 국룰이죠. 두 번째, 이게 이제 고등학교마다 내신을 잘 받아야 되지만 두 번째는 이 학교의 교육과정이 어떤 교육과정인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안 보거든요. 그 교육과정이라는 거는 쉽게 풀어드리면 뭐냐면,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3년 동안 들어야 될 과목들이 어떤 과목들이 편제되어 있는가, 그 학교에. 예를 들어서 외고다. 그럼 외고의 그 기본적인 영어와 그 다음에 전공어, 그 다음에 그 과목들의 심화 과목까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외고의 교육과정은 이렇고 과거의 교육과정은 수과학에 굉장히 집중돼 있는 교육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특목고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이 얼마나 차별화되어 있는가. 그런데 일반고에서는 교육과정이 그렇게 차별화되어 있지는 않은데 실질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과목은 얼마든지 학교에서 깔 수 있어요. 과목을 얼마든지 특목고에서 듣는 과목, 그 다음에 뭐 다양한 과목들을 실제 고등학교 고교학점제에서 달라진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우리가 정말 처음 들어보는 과목들이 많이 깔려 있는데, 그 과목들 플러스 또 우리 아이의 진로에 맞는 과목들을 학교에서 요청을 해서 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고교학점제에서는 학교의 유형이 이렇게 달라지는 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고등학교가 일반고라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 진로에 맞는 과목들을
깔아놓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과목들을 깔아놓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교육과정 자체를 굉장히 유연하게 아이들 진로에 맞춰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들여다봐라. 우리 아이가 이 학교에서 이 과목을 듣고 이 대학 전공 이 진로에 맞춰서 고등학교에서 준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인가, 요거를 이제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대학 입시를 생각하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굉장히 전공에 맞는 과목들도 듣고 그거에 맞는 활동들도 심화해서 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학 입시를 놓고 보면 너가 이 학교를 들어가서 이 학교에 맞는 교육과정을 들어서 우리 학과에 맞는 우리 학교에 맞는 활동이나 과목을 이수했구나, 그러면 뽑아줄게 라고 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학교별 편차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지역별 편차도 크고 학교 유형별로도 학력 수준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대학은 얘가 학교 안에서 잘했다는 것만 가지고 얘를 선발하기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춰야 돼요. 실질적으로 수능 최저 기준을 못 맞춰서 전교 1등인 애들도, 서울대를 아예 써보지도 못하는 애들도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더 많아요. 서울대를 써보지도 못하니까.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애들은 아직 서울대에서 수능 최저 기준이 살아있거든요. 지역균형인 경우에. 전교 1등, 2등인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전형이 지역균형 전형인데, 그 지역균형 전형은 너가 학교에서 1등, 2등을 했다는 이유로 추천권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능 최저를, 그러면 너네들이 학교에서 1등한 건 알겠어. 그런데 너가 전국 단위에서 어느 정도 학력인지는 내가 측정을 해볼 거야 라고 걸어놓은 게 수능 최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못 맞추는 애들이 훨씬 많아요. 전국에 있는 전교 1등들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애들이 더 많다. 그래서 서울대도 못 쓰고 연대 고대는 당연히 못 씁니다. 서울대보다 연대 고대의 수능 최저가 더 높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교육과정에 맞춰서 공부를 했고 전교 1등 수준의 공부를 했어도 내가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학력을 요구하는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하면 또 소용이 없게 되는 게 입시예요. 그래서 수능 최저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특이나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이라 그래서 학생부에 보면은 과목마다 세특이라고 그래서 그 학생이 수업 시간에 어떻게 활동하고 어떤 수행 과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냈다라고 선생님께서 적어주는 세특이 있어요. 그 세특과 그 다음에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인 창의적 체험활동이에요. 비교과라고 소위 얘기하는 이 창의적 체험활동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는 학교에서 이 기록들을 얼마나 잘해주는가, 그리고 비교과 활동들을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하는가, 이런 것들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말씀드리자면, 구술 면접에 대비가 되는 교육과정이고 평가 방식인가를 보셔야 돼요. 고등학교를 보실 때 이 학교가 대학교에서 보는 구술 면접이 있는데, 그 구술 면접이요, 아이들을 직접 만나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건데, 일반고 아이들은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신 유리하죠. 내신이 굉장히 잘 받았어요. 그리고 교육과정도 너무 유연하게 전공에 맞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에 수능 최저도 맞췄어요. 세특이나 학생부 기록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적혀 있어요. 그렇게 모든 걸 다 갖춘 애들이 나중에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네. 구술 면접이 지금은 고교학점제 이후에 대학들이 대부분 면접을 강화하는 추세인데, 지금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강화하겠다고 2028 입시가 서울대는 발표를 했잖아요. 그 요지가 뭐냐면, 우리는 학생부하고 구술 면접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학생부는 원래 서울대는 꼼꼼하게 봤는데, 그 바뀐 입시에서 수능 최저도 폐지하고 구술 면접을 강화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선택 기준을 잡으실 때 이 학교가 구술 면접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서류를 다 만들어 놓고 고등학교 3학년 9월 달에 원서를 접수한 다음에 수능까지 준비하고 9월 달에 원서를 넣으면 우리 아이들이 2달 후인 11월 달에 수능을 봐요. 그러면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면 우리 아이들이 그때부터 구술 면접 대비를 준비하는데, 절대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하면. 그래서 사실은 구술 면접 문제를 보시면 교육과정 안에서 3년 동안 이게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이 학교의 평가, 수행 평가라든지 논술 수령 유형의 문제들이 대학교 스카이
구술 면접 문제에, 특히 제시문 기반 구술 면접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평가 방식인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일단 고등학교 선택할 때 과거와는 달라진 기준이, 면접은 나중에 해야 된다가 아니라 면접도 교육과정 안에서 들어가 있는가, 그 다음에 내신이 유리한가, 그 다음에 교육과정은 어떻게 고교학점제의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꼼꼼하게 전공에 맞춰서 우리 아이 진로에 맞춰서 운영되는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전히 자사고나 특목고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내신 5등급제 기준으로 보면 일반고가 오히려 유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이제 12월 24일 날 촬영하잖아요. 지금 오늘도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 많아요. 고등학교가 지금 원서를 다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전형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말까지 대부분의 학교가 합격자 발표가 다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좀 주의해서 들여다볼 거는 자사고하고 특목고가 지금 경쟁률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자사고는 전사고라 그래서 전국 단위 자사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대부고, 뭐 상산고, 하나고, 민사고, 뭐 이런 학교들 있잖아요. 그런 학교들은 경쟁률이 소폭 올라갔고, 그 다음에 광사고라고 있어요. 광역 단위 자사고라 그래서 뭐 휘문고, 그 다음에 뭐 배제고, 그런 이제 지역 단위 자사고거든요. 이 학교들은 소위 우리가 이제 말하는 갑반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단위고, 그 다음에 우수한 학생이 이제 많이 몰려있는 학교. 그래서 보통 이런 학교들은 우리가 정시 중심 학교라 그러거든요. 수시보다는 정시로 대거 보내는 학교거든요. 그 학교들의 경쟁률은 떨어지고 미달난 학교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 뉴스에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휘문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미달이었는데 올해는 0.6대 1, 0.6대 1이에요. 그러니까 채우지를 못한 거거든요, 학생을. 그럴 정도로 흐름이, 자사고도 조금 전국 단위 자사고인 경우에는 상승, 그 다음에 지역 단위 자사고는 하락, 갑반고는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올랐어요. 특목고는 이제 교육과정 자체가 워낙 특수 목적에 맞춰서 외고, 국제고, 과고 이렇게 뚜렷하잖아요. 뚜렷하기 때문에 이 학생의 생기부를, 아이의 생기부를 보면 이 아이가 들었던 과목들을, 3년 동안 들었던 과목들을 보면 여기는 특목고다, 그리고 여기는 뭐 국제고다, 그리고 여기는 과고다, 이렇게 이제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아이가 비록 내신이 2등급 대 뭐 3등급까지 가더라도 대학은 이 아이가 특목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뽑는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외고도 이 외고가 지방에 있는 외고도 있고 서울에 있는 외고도 있고 뭐 경기권에 있는 외고도 있잖아요. 근데 교육과정을 보면은 이 아이가 지방에 있는 외고인가 서울에 있는 외고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것들까지는 못 본다. 왜냐면 고등학교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아이가 들었던 과목이나 비교과 활동을 보면 어느 정도는 이 아이가 경기권에 있는 어떤 외고, 서울에 있는 어떤 외고구나 라는 것까지도 짐작이 가능한 수준이고 학생 수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특목고의 교육과정은 고교학점제 시대에 학생부 종합전형 중심으로 대입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이런 흐름에서 특목고는 선호가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는 조금 더 국제고, 외고 경쟁률이 올랐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한 분위기인 것 같고, 외고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 외고나 국제고에서요, 우리가 외고나 국제고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 문과 위주의 학교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 대학을 들어갈 때 문과는 선발 인원도 적고 특히 어문학, 어학 쪽으로는 더 선발 인원이 적은데 대학 입시문이 너무 좁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이런 염려 때문에 외고나 국제고를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통합 수능을 보는 게 문과 위주의 수능이기 때문에 통합 수능 외고나 국제고 애들이 수능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드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고나 이런 학교들이 또 과학 과목을 조금 더 편제를 하고 운영을 해서 이 아이들한테 약간의 문과 성향에서 약간 융합형으로 교육과정이 좀 바뀌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의 학교는 얘네들의 진로를 좀 열어주기 위해서 조금 더 수과학 편제를 조금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그걸 높이려고 하고 있고, 뭐 미적분을 듣게 한다던가, 그 다음에 뭐 생명과학, 뭐 심화 과목을 또 깔아 놓는다던가, 기본 과목을 일반 선택 과목으로 깔게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조금, 그리고 이제 국제고와 외고가 교육과정이 통합이 돼서 학교가 자율로 외고라 하더라도 국제고 교육과정을 국제고에서 듣는
듣는 과목들을 편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고도 들어가 보면 굉장히 진로를 다양하게 열어줄 수 있게 편제를 해놨기 때문에 왜 이렇게 특목고 외고 국제고가 올해 조금 상승했을까? 저는 외고가 굉장히 앞으로는 외고는 굉장히 그렇게 전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고교학점제로 인해서 바뀌는 흐름과 대학에서 융합전공을 또 많이 뽑잖아요. 자유전공이나 무학과 또는 융합전공 이렇게 학생들을 뽑아서 2학년 때부터 이제 전공을 선택하게 하는 방식의 대학 입시 이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또 그 틈을 또 외고나 국제고가 조금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고나 국제고 과고 이 학교 특히 외고 국제고의 경쟁률이 올라간 이유가 뭘까를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광사고나 이제 강사고 지역 단위 자사고가 갑반고죠. 갑반고가 경쟁이 좀 떨어진 이유는 교육과정이 일반고거든요. 거기는 일반고예요. 특목고가 아니라 일반고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차별화되지는 않아요. 구성원이 우수하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교육과정이 겉으로 보여지는 편제는 사실 예를 들어 화성고다. 정말 전국 단위로 알아주는 갑반고잖아요. 그 학교가 교육과정이 그냥 그 지역에 있는 화성 지역에 있는 다른 일반고에 비해서 굉장히 특별하다. 그리고 여기가 화성고라고 알 수 있는 어떤 시그널도 사실 찾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가서 내신만 깨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학교를 선택했을 때. 그랬을 때 제가 아까 내신은 사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내신은 바꿀 수가 없어요. 주원글씨처럼.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갑반고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입시 읽어주는 엄마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이춘희라고 합니다. 입시 읽어주는 엄마라는 책, 입시 읽어주는 엄마 합격 키워드라는 책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신간인 서울대 엄마들의 비밀 입시 토크라는 책을 써서 세 책 다 반응이 굉장히 좋거든요. 현재 입시는 진짜 부모의 역할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좀 반응이 좋은 편이거든요. 왜 학부모님들이 이 책을 보고 싶어 하실까? 그런데 이제 이 책은요, 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저희 아이는 서울대 국문과를 나왔고 서울대 인문대를 보낸 엄마인 저와 서울대 의대를 보낸 엄마, 그 다음에 서울대 공대를 보낸 엄마가 각각 다른 입시의 흐름 이야기거든요. 일반고하고 갑반고하고 뭐 외대부고라는 자사고의 고등학교 출신도 다 달라요. 각각의 공부 방법도 많이 달랐을 텐데 그 엄마들이 어떻게 아이의 육아부터 학습, 그 다음에 입시, 진로를 열어주기까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상세하게 엄마들의 수다처럼 쓴 에세이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게 한 2시간이면 쏙 빠져서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떠먹이 전에 TV에서 마음껏 홍보를 좀 하셔라 이래서 제가 신간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이 책에서 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에 대한 해답을 찾는다기보다는 엄마로서 아이의 입시를 앞둔 엄마로서 어떤 마음가짐이고 선배 엄마들은 이랬구나 라는 하나의 선배 엄마들이 몰래 들려주는 듯한 느낌이에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진짜 아이를 20살까지 키워서 세상에 내놓는 일이 이렇게 지난하고 이렇게 힘든 과정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학부모님들, 대한민국 학부모님들 진짜 너무 힘드시고 끝까지 이걸 해내신 학부모님들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20살이 되면 사실 부모 곁을 떠나요. 요즘에는 보면 보통 다 대학을 가면 그냥 자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저는 20살 때 해서 내보내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얘를 내보내지 못하면 끌어안고 살아야 되고 몇 살까지 끌어안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표를 아이를 빨리 집에서 내보내서 독립시키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아이가 엄마하고 또는 아빠하고 함께 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우리 아이가 다 커서 독립해서 이제 성인인데 생각해 보면은
얘가 대학을 가고 그 대학을 가서 지금 이제 직장을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자꾸 곱씹게 되거든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 어땠나,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 어땠나, 중학교 때 어땠나, 고등학교 어땠나 이렇게 곱씹게 되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귀하다고 느껴져요.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던 거 너무 후회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했던 건 정말 잘한 것 같다. 그런데 그 시간은 붙박이처럼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 시간이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이가 대학 입시만 놓고 봤을 때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가 대략 한 7, 8년이거든요. 그 7, 8년의 시간은 정말 엄마가 아이하고 손잡고 뚜벅뚜벅 걸어가야 될 시간이고 그때 질풍노도도 겪고 공부라는 어마어마한 압력 그 경쟁에서 이겨내야 되는데 엄마가 파트너가 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이 7, 8년이 굉장히 아이도 평생을 기억할 시간이고 엄마도 평생을 기억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힘들지만 아이하고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입시는 정말 우리나라 입시 정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모순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앞뒤도 안 맞고 그리고 너무 바뀌고 그래서 정말 혼란스럽고 정신이 없지만 이런 것들을 저는 그냥 묵묵히 받아들이는 수밖에 방법이 없고 이 혼란스러움을 엄마는 아이한테 전가시키지 않고 그 혼란스러움에서 엄마는 아이를 보호해주고 칠 것 치고 가져가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